뭐 이따위로 끓였어? 시어머니가 끓는 국그릇을 번쩍 들어 올려 하은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100도가 넘는 국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이마로, 목덜미로, 등줄기로 흘러내렸어요. 비명과 함께 쓰러진 며느리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남편은 소파에서 불륜녀의 비키니 사진에 하트를 누르고 있었고, 시누이는 돈만 많으면 뭐해, 교양이 없는데라며 비웃었습니다. 화상으로 온몸이 익어가는 순간 34살 박하은은 깨달았어요. 5년간 20억을 빼앗기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학대당하며 살았던 이 지옥이 오늘로 끝나야 한다는 거리요. 그녀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입을 열었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100억대 비자금을 추적했고 독살 증거를 확보했으며 완벽한 복수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정 중앙에 수갑찬 박하은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34살의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한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 최 여사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죠. 67의 최 여사가 휠체어에 앉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하은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제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하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을 뿐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여사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산소호흡기를 떼어 던지며 소리쳤죠. 뭐라고? 인연이 지금. 법정이 경악에 빠졌습니다. 분명 위독하다던 최 여사가 멀쩡히 서 있었으니까요. 하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또 연극이시네요. 5년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게임 중독자처럼 보이는 35살의 남자, 강도준이었죠. 그는 최 여사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하은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망했네요. 게임 오버예요. 도준의 옆에 앉은 김 실장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42살의 그는 하은 측 변호인단의 일원이었죠.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짜 쓰러짐도 사기죄입니다. 근데 진짜 쓰러지신 건 재산 때문이겠죠? 하은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00억대 비자금 증거였어요. 최 여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 독살 증거도 있고 제명의 도용 30억 대출도 있어요. 그리고 하은이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남편 강도훈 씨가 불륜 상대에게 준 돈이 5억이 넘더라고요. 제 친정 돈으로요. 법정 문이 열리며 임신한 배를 안고 들어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서아, 28배 요가 강사였죠. 하지만 그녀의 배는 이상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미묘하게 흔들렸거든요. 가짜 임신이었는데 진짜 임신했어요. 도훈 씨 아이 맞아요.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하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당황하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판사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하은이 수갑찬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100억짜리 복수,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5년 동안 당한 건 이제 끝이에요. 판사가 망치를 내려치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법정이 조금씩 진정되자 하은이 수갑찬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그녀의 눈빛이 5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2020년 봄 30살의 하은은
성수동 증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운용하던 펀드 수익률이 40%를 돌파한 순간이었어요. 박하은 매니저님, 대박이에요. 이번 달 보너스 1,000만 원은 넘겠네요. 후배가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하은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가 원한 건 인정이었죠.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도은 36살의 벤처 투자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하게 속삭였죠. 하은아, 오늘 저녁에 부모님 뵙자. 결혼 얘기하려고. 하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프러포즈였어요. 도훈은 성수동에 50억짜리 주택을 가진 집안의 장남이었죠. 하은의 친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판교에 땅 3,000평, 건물 3채를 가진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제 회사 그만둬.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릴게. 결혼 3개월 후 도훈이 갑자기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은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퇴사를 결정했죠.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딱 2억만 빌려줘. 도훈의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하은은 적금을 깨서 돈을 건넸어요. 투자는 실패했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하은아, 내 아버지 판교 땅 팔 생각 없으시대? 우리 도훈이 사업 확장하려는데. 63살이던 최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옆에서 신우이 강도연이 거들었죠. 40살의 그녀는 자칭 카페 사장이었지만 실상은 남편 월급으로 연명하는 처지였어요. 언니, 돈 있으면서 왜 안 써?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날 저녁 도훈의 동생 도준이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실수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새 며느리 완전 호구네요. 돈 뽑기 딱 좋아요. 31살의 게임 중독자는 황급히 메시지를 지웠지만 하은은 이미 봤었죠.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으로 돌아온 현재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시댁 가족을 속였습니다. 하은이 차갑게 웃었어요. 속인 건 그들이었어요. 저는 단지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준 것뿐입니다. 김 실장이 방청석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법은 복수를 금지하지만 정의는 복수를 요구하죠. 이건 정당방위예요. 판사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거였어요. 전 제 인생을 되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2021년 여름 하은은 성수동 시댁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에 반창고가 3개나 붙어 있었죠. 결혼 1년 차 그녀는 이미 15kg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은아, 내 친정 아버지한테 5억 좀 빌려달라고 해. 남편 도훈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은의 손이 멈췄어요.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또요? 지난달에 3억 빌렸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도훈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척 했겠죠. 이번엔 진짜 대박 아이템이야. 가상화폐 관련 사업인데 실패할 리가 없어. 도훈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눈이었어요. 하은은 그제야 깨달았죠. 남편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요. 시어머니 최 여사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은아, 차 좀 가져와. 손님 오셨어. 하은이 쟁반을 들고 나가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사채업자였어요. 최 여사가 헛기침을 했죠.
우리 며느리 친정이 판교 땅 부자야. 돈 걱정할 필요 없어. 사채업자의 눈이 하은을 훑었습니다. 마치 담보물을 평가하듯이요. 하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밤 도준이 PC방에서 게임 방송을 하다가 또 실수했습니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전화 통화를 했죠. 형수 진짜 호구예요. 벌써 10억 넘게 뽑았다니까요. 엄마가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보던 시청자 한 명이 녹화해서 하은에게 보냈습니다. 하은은 화장실에서 그 영상을 보며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2022년 봄,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68배 그는 평소 건강했는데 급성 심장마비였어요. 하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최 여사는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보험금이 10억이야. 이제 우리 도훈이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네. 시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은은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증거는 없었죠. 법정으로 돌아온 현재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아버지 독사를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하은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증거는 있어요. 도준 씨가 게임하다가 찍은 영상에 다 나와요. 도준이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제가 실수로 엄마가 청산가리 사는 거 녹화했어요. 게임하다가 뒤에 컴퓨터 화면이 찍혔거든요.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의 게임 중독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거였죠. 김 실장이 낄낄거렸습니다. 게임이 인생을 망치기도 하지만 때론 진실을 밝히기도 하네요. 이거야말로 신의 한 수죠. 하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5년간의 지옥이 이제야 끝나려 하고 있었어요.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하은은 새벽 4시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죠. 34살이 된 그녀의 손은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67이 된 그녀는 붉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그릇이 들려 있었죠. 이거 맛 좀 봐. 뭐 이따위로 끓였어? 최 여사가 국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머리 위로 기울였어요. 뜨거운 국물이 하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마와 목덜미에 화상을 입었죠. 아! 하은이 비명을 질렀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내가 제대로 안 잡아서 그런 거야. 거실에서 친척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무도 하은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남편 도훈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여보, 도와줘요. 하은이 간신히 말했지만 도훈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나 바빠. 바쁘다는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는 요가 스튜디오 정서아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어요. 비키니 차림의 사진에 하트를 누르고 있었죠. 신우이 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러니까 친정에서 제대로 배워왔어야지. 돈만 많으면 뭐해? 교양이 없는데. 44살이 된 도연은 여전히 남편 월급에 기생하면서도 하은을 무시했어요. 옆에서 도준이 게임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진짜 불쌍하네요. 근데 이혼하면 재산 절반 가져가니까 참는 거 아니에요? 35이 된 도준의 실수는 여전했습니다. 그의 말에 최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혼? 누가 이혼한대? 하은이, 넌 감히 그런 생각하지도 마. 하은이 화상 입은 목을 만지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하은은 말을 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제 돈 20억을 빼먹고도 모자라서 이제 제 목숨까지 노리시는 거예요?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2년이 감히. 시어머니의 손이 하은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하은이 그 손목을 잡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막아낸 것이었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은이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훈이 황급히 따라왔어요. 아, 박하은, 지금 나가면 끝이야.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은이 뒤돌아봤습니다. 화상 입은 얼굴에 국물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이혼 안 해도 돼요. 대신 당신들 인생을 완전히 끝장낼 거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하은의 뒷모습을 보며 도준이 실수로 또 중얼거렸습니다. 와, 형수님 드디어 폭발했네. 근데 우리 집 비자금 얘기는 어떻게 아는 거지? 다음 날 새벽 2시 하은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도훈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하은은 가방에서 초소형 녹음기들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첫 번째 목표는 시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약을 먹고 잠들어 있었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옷장 뒤편 틈새에 녹음기를 설치했죠. 바로 그때 최 여사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보험금 10억? 독약은 흔적 안 남아. 하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정말로 독살한 거였어요. 손목에 시계형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죠. 다음은 거실이었습니다. 소파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던 중 도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새벽 3시인데도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은이 숨을 죽이고 있는데 도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번엔 형수님 명의로 대출받았대. 30억이래요. 우리 엄마가 도장 위조했다는데. 아, 이건 비밀이에요. 게임 방송 중이었던 도준은 또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하은은 휴대폰으로 그 방송을 녹화했어요. 완벽한 증거였죠. 아침이 되자 하은은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훈이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여보, 화장실 좀. 도훈이 화장실로 가자 하은은 재빨리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서아와의 대화창이 열려 있었어요. 자기야, 임신 6개월이야. 이제 숨길 수가 없어. 걱정 마. 하은이한테서 재산 다 뺏으면 이혼할게. 하은의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정서아의 프로필 사진 속 임신한 배가 이상했죠.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연도 함께였어요. 하은아, 내 친정 아버지 요즘 건강하시니? 최 여사의 질문은 늘 같았습니다. 하은의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궁금한 거였죠. 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래. 그런데 판교 땅은 언제 팔 거니? 우리 도훈이 사업 확장해야 하는데. 하은이 순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볼게요. 도연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냥 팔라고 해. 어차피 언니 거 될 거잖아. 미리 당겼으면 되지. 바로 그때 하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준호였어요. 아버지가 숨겨둔 서류 찾았다. 100억짜리 비자금 증거다. 하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미소를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으로 착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릴게요. 최 여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하은은 고개를 숙였지만 손목의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은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오빠 준호를 만났습니다. 김 실장도 함께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지난 일주일간 모은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죠. 하은아, 내가 모은 증거들 정말 대단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39살의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실장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특히 도준씨 게임 방송 녹화본이 대박이에요. 30억 대출 사기를 생방송으로 자백했다니 이건 신의 한 수죠. 하은은 커피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정서아가 이상해요. 임신 6개월이라는데 배 모양이. 준호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있었는데 정서아의 요가 스튜디오를 찍은 것이었어요. 내가 조사해봤어. 정서아는 최 여사의 조카야. 처음부터 짜고 친 판이었던 거지.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신감이 더욱 깊어졌죠. 남편의 불륜 상대가 시어머니의 조카라니요. 더 충격적인 건 가짜 임신이야. 쿠션을 배에 넣고 다니더라고. 김 실장이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서아가 요가 스튜디오 탈의실에서 배에서 쿠션을 빼는 장면이었어요.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죠. 5년간 속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하은아, 내 시아버지 죽음도 수상해. 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최 여사가 청산가리를 구입한 기록을 찾았어. 온라인 쇼핑몰 결제 내역이야. 하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남편을 독살한 거였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아직이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바로 그때 하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어요.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가 큰일 났어. 하은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연극이에요. 병원비 뜯어내려고. 김 실장이 갑자기 눈을 반짝였습니다. 잠깐, 이번엔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봐요. 숨겨둔 카메라로 가짜 쓰러짐 현장을 찍는 거예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은아, 이번엔 내가 연기를 해야 해. 완벽하게 속은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는 거야.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죠. 알겠어요, 오빠. 이번엔 제가 그들을 속일 차례예요. 카페를 나서는 하은의 뒷모습은 단호했습니다. 복수의 여신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최 여사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알아챘어요. 시어머니가 살짝 눈을 뜨고 자신을 확인하는 거리요. 어머님, 구급차 불러야겠어요. 하은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손목의 시계는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하은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최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신음소리를 냈지만 하은은 그녀가 가끔 눈을 뜨고 상황을 확인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병원 로비에서 도훈이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가까이 다가가자 의사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죠.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데요. 도훈이 의사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가 워낙 예민하셔서 일단 입원시켜주세요. 비용은 충분히 드릴게요. 하은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몰래 녹화했습니다. 의료보험 사기의 증거였죠. 병실로 돌아온 최 여사가 갑자기 일어나 앉았습니다. 하은아, 내 친정 아버지한테 연락해. 병원비가 3천만 원은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해.
하은이 순종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바로 연락드릴게요. 밖으로 나온 하은은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동시에 녹음했죠. 오빠, 시어머니가 또 가짜 입원했어. 의사도 매수했고. 좋아, 계속 증거 모아. 그런데 하은아, 정서아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 바로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정서아가 나타났습니다. 배가 더 불러 보였어요. 8개월은 된 것 같았죠.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짜라는 걸요. 정서아가 하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도훈 오빠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하은이 충격받은 연기를 했습니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였죠. 정말이에요? 몇 개월이나? 8개월이에요. 곧 태어날 거예요. 정서아가 배를 쓰다듬었지만 하은은 봤습니다. 배의 윤곽이 부자연스럽게 각진 부분을요. 쿠션의 모서리였죠. 저녁이 되자 도준이 병실로 왔습니다. 게임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번에도 보험금 타려고 그러는 거죠? 아빠 때처럼?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도준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 멍청아, 조용히 해. 하지만 늦었습니다. 하은의 가방 속 펜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했으니까요. 밤이 되자 하은은 화장실에서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 시아버지 독살 자백 녹화함. 김 실장의 답장이 왔어요. 대박. 이제 한 방만 더 있으면 완벽해요. 그들이 하은님을 제거하려는 증거만 있으면. 하은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최 여사와 도훈이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해. 정신이상자로 만들면 이혼해도 위자료 안 줘도 돼. 어머니, 그럼 어떡해. 약을 몰래 타는 거지. 정신병 약을 커피에 타면 돼. 하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으니까요. 사흘 후 하은은 정서아를 미행했습니다. 요가 스튜디오에서 나온 정서아가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하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병원 대기실에서 정서아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하은은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서아가 진료실로 들어가자 하은은 재빨리 접수대 컴퓨터 화면을 훔쳐봤어요. 정서아 환자, 임신 12주 확인.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12주라니요. 8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것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 임신이었다는 거였죠. 정서아가 나오자 하은은 화장실 칸막이 뒤에서 그녀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도훈 오빠? 나 진짜 임신했어. 이번엔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도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진짜라고? 아니, 우리 조심했잖아. 몰라. 어쨌든 진짜야. 이제 하은 언니랑 빨리 이혼해. 하은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짜 임신 연극을 하다가 진짜로 임신한 거였어요. 운명의 장난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도훈이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서아가 진짜 임신했대요, 어머니. 뭐, 그 바보 같은 년이. 가짜로만 하라고 했는데. 최 여사가 분노했지만 도훈은 오히려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참에 하은이랑 이혼하죠. 정서아가 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 전에 하은이 재산부터 다 빼내야지. 아직 30억 대출도 못 받았잖아. 하은은 부엌에서 칼질을 하며 모든 걸 녹음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대화를 빠짐없이 담고 있었죠. 바로 그때 도준이 PC방에서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제가 실수로 방송에서 뭘 또 실수했어. 이 멍청아. 형수명의 도용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한대요. 최 여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연도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아, 강도준, 넌 입이 방정이야. 하은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도준의 게임 중독이 결국 시댁의 발목을 잡은 거였어요. 저녁이 되자 하은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이제 때가 됐어요. 정서아 진짜 임신했고 경찰 수사도 시작됐대요. 좋아. 그럼 내일 모든 걸 폭로하자. 김 실장이 기자들도 섭외했어. 하은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섬뜩했어요. 누구랑 통화한 거야? 친구예요. 도훈이 하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발견했죠. 이거 녹음기잖아. 하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정서아와 바람 피우고 제 돈 30억 빼돌리고.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훈이 하은의 손목에서 시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은이 저항하자 그는 거칠게 그녀를 벽으로 밀었어요. 하은의 등이 벽에 부딪혔고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죠. 인연이 감히 우리를 속였어. 도훈의 외침에 최 여사와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뭐, 녹음기라고? 인연이 미쳤구나. 최 여사가 하은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입술이 터졌어요. 피 맛이 입안에 퍼졌죠. 하은이를 정신병원에 바로 입원시켜야 해요. 피해망상증이라고 하면 돼요. 도연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 저 강도연이에요. 환자 한 명 급하게 입원시켜야 해요.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하은이 도망치려 했지만 도훈이 팔을 비틀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듯한 고통에 하은은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 그때 도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게임 헤드셋을 쓴 채였어요. 야, 시끄러워서 게임을 못하겠네. 아, 방송 켜져 있는데. 도준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게임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었던 거예요. 시청자 5천 명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죠. 형수님이 맡고 있네? 이거 가정폭력 아니에요? 도준의 순진한 질문에 시청자들이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경찰 신고했음. 녹화 완료. 증거 확보. 저 집 주소 아는 사람?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방송 꺼.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였죠. 도훈이 하은을 놓으며 당황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경찰이. 침착해. 하은이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면 돼. 하지만 하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 펜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했으니까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하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예요. 증거도 있습니다. 경찰이 하은의 시계와 펜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과 영상이 선명했어요. 강도훈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도훈이 수갑을 차는 순간 정서아가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도훈 오빠, 나 진짜 유산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정서아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짜 임신극을 하다가 진짜 임신했고 이제는 그마저도 잃은 거였어요. 최 여사가 쓰러지는 신용을 했지만 이번엔 아무도 속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냉담하게 말했어요. 최 여사님도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명의도용과 사기 혐의로요.
하은은 피가 묻은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5년간의 지옥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하은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박하은 씨, 당신이 시댁 가족을 음해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자신이 피해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어머니 최 여사가 당신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녹음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네요. 하은이 항변하려 했지만 형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일단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준호가 급히 경찰서로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여사가 고위층 인맥을 동원한 거였어요. 검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겁니다. 하은아, 일단 침착해. 내가 다 해결할게.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생이 억울하게 갇히는 걸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유치장으로 가는 길, 하은은 최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려? 넌 이제 끝이야. 정신병원에 평생 갇힐 거야. 하은이 대답하려 했지만 경찰이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철창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밤이 되자 하은은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 모은 증거가 모두 무용지물이 된 거였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버렸죠. 새벽 3시 누군가 유치장 앞에 섰습니다. 도준이었어요. 게임 대회에서 상금을 받고 온 길이었죠. 형수님, 미안해요.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도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빠를 죽인 거 그날 밤 제가 봤거든요. 하은이 철창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도준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 약에 뭘 탔어요. 청산가리였죠.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준 씨, 그걸 증언해 줄 수 있어요? 도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엄마니까. 하지만 이건 드릴게요. 도준이 USB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제 컴퓨터 하드에 있던 거예요. 엄마가 청산가리 사는 영상이 들어있어요. 게임하다가 실수로 녹화한 거죠. 하은이 USB를 받으려 했지만 철창 사이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호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제발.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미안해요. 형수님은 좋은 사람인데 우리 가족이 나쁜 거예요. 도준이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하은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콘크리트가 뼈를 파고들었지만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유치장에서 석방된 하은은 한강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난간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준호가 도준이 준 USB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증거 채택이 거부됐습니다. 최 여사의 인맥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오히려 하은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누명까지 씌워졌죠. 이제 정말 끝인가? 하은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검은 강물이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뭐해요? 도준이었습니다. 새벽에 PC방 가는 길이었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형수님 안 돼요. 도준이 하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형수님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우리 가족이 나쁜 거지.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시댁 식구에게 들은 첫 위로였어요. 도준 씨, 형수님,
제가 다 말할게요. 법정에서 증언할게요. 엄마가 아빠를 죽인 거 맞아요. 도준의 결심은 진심이었습니다. 평소 게임만 하던 그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하은이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도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바로 그때 하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어요. 하은님, 대박 터졌어요. 도준 씨 게임 방송 다시 보기에서 결정적 증거 찾았어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2년 전 방송인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이에요. 최 여사가 컴퓨터로 청산가리 구매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어요. 도준 씨가 게임하면서 뒤에 화면이 반사돼서 하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준이 부축했어요. 형수님 들었죠? 이제 우리 엄마는 끝이에요. 저도 증언할게요. 도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 게임만 하는 바보 같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형수님한테 한 짓들 미안해서 말 못했어요. 하은이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35살의 게임 중독자는 울고 있었어요. 형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한 5년 동안 형수님만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다 괴물이었고 준호가 차를 타고 한강다리로 왔습니다. 하은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어요. 하은아, 정신 나갔어? 죽으면 어떡해? 오빠,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정말 끝이야. 최 여사는 감옥 갈 거고 도우는 파산할 거야. 하은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벽 햇살이 강물을 비추기 시작했죠. 살아야겠다. 복수를 끝내려면.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하은이 원고석에 최 여사와 도훈이 피고석에 앉았어요.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죠. 김 실장이 증거 화면을 켰습니다. 도준의 게임 방송이 재생됐어요. 화면 뒤편에 최 여사가 컴퓨터로 청산가리를 구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야. 최 여사가 소리쳤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도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강도준입니다. 제 어머니 최 여사가 아버지를 독살한 걸 목격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친아들이 어머니를 고발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가 아버지 물에 뭘 타는 걸 봤어요. 청산가리였습니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형수님한테 죄송해요. 5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하셨는데 저는 게임만 했어요. 검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은의 명의로 도용된 30억 대출 서류였어요. 필적 감정 결과 최 여사와 도훈의 것이었죠.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와 사기입니다. 도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닥쳐. 이 배신자. 최 여사가 도훈에게 소리쳤습니다. 모자 사이에서도 책임을 떠넘기는 추한 모습이었어요. 정서아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배는 더 이상 불러있지 않았죠. 유산 후 납작해진 배가 그녀의 거짓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최 여사의 조카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불륜이었어요. 하은 언니 재산을 빼앗으려고. 정서아의 고백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최 여사 살인죄로 무기징역. 강도훈 사기와 폭력으로 징역 15년. 최 여사가 쓰러지는 신용을 했지만 이번엔 아무도 속지 않았습니다. 법원 경위들이 그녀를 끌고 갔어요. 박하은,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최 여사의 비명이 법정에 울려 퍼졌지만 하은은 담담했습니다. 5년간의 지옥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도연이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하은은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용서할 마음은 없었어요. 준호가 하은을 안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김 실장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은님, 위자료 80억 확정입니다. 재산 분할까지 하면 130억이에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법정을 나온 하은은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창밖으로 반짝이는 강물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오빠 준호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옆에 앉았습니다. 끝났다, 하은아. 이제 정말 끝났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39의 변호사는 지난 6개월간 동생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었죠. 하은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실감이 안 나요, 오빠. 5년 동안 이 순간만 생각했는데 막상 끝나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하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울어도 돼. 이젠 슬퍼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울 수 있잖아.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죠.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42살의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은님, 정식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자료 80억, 재산 분할 50억, 총 130억입니다. 하은은 숫자를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쏟아부은 5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최 여사 명의 건물 세 채는 국세청에서 압류했고요. 도훈 씨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켜서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재벌 며느리 독살 사건, 무기징역 선고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준 씨는 증인으로 나선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게임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들어가기로 했고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만큼은 구제불능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 후, 하은은 강남의 작은 법률 컨설팅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박하은 법률 재무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 실장이 공동대표로 합류했죠. 우리 같은 피해자를 돕는 게 목표입니다.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명예도용. 제가 겪었던 모든 지옥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요. 첫 손님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증거가 없어서. 하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으니까요. 그날부터 하은의 사무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5명씩 상담을 받았고 무료 법률 구조도 시작했어요. 130억 중 10억을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하기도 했죠. 준호는 하은 옆에서 늘 힘이 되어줬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생에게 저녁을 사주고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 준호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의 자신처럼 자기를 희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6개월 후 하은의 사무실은 직원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성공 사례도 50건을 넘어섰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성공한 대표가 되신 박하은 씨를 모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하은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했어요. 남편의 폭력, 시어머니의 학대, 경제적 착취,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으고 법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하은의 사무실로 상담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1년 후 하은은 강남 사무실 건물 한 층을 전부 임대했습니다.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죠. 무료 법률 구조팀, 심리 상담팀, 경제적 자립 지원팀까지 만들었어요. 하은 대표님 덕분에 이혼하고 카페 차렸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맞고 살았을 거예요. 상담자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하은은 도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배달 기사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파산 후 대리운전과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은. 아니, 박 대표님. 도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하은은 그를 스쳐 지나갔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는 이미 그녀의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하은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오빠가 물었어요. 오늘 도훈이 봤다며? 괜찮아? 응.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더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는 것 같았어. 하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진짜로 끝난 거였어요. 2년 후 하은의 회사는 전국에 지사 3개를 열었습니다. 직원은 60명, 성공 사례는 300건을 넘어섰죠. 정부에서 여성 인권상도 받았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하은은 한강이 보이는 60평 아파트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선반에 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한강의 불빛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5년간의 지옥이 끝나고 진짜 삶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야. 나는 박하은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어요. 3년 후 하은은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37살이 된 그녀는 랩탑을 펼쳐놓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죠. 네, 부산지사는 다음 달에 오픈합니다. 직원 15명 채용 완료했어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45살이 된 그는 서울 본사를 맡고 있었어요. 하은 대표님, 오늘도 의뢰가 20건 들어왔습니다. 다들 대표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하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갈게요. 그때 상담 일정 잡아주세요. 회의를 마치고 하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주 바다 특유의 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3년 전 법정에서 승소한 날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 준호였어요. 하은아, 오늘 저녁에 서울 와. 깜짝 파티 준비했어. 오빠 무슨 파티요? 그냥 와. 내가 좋아할 거야. 통화를 끊고 하은은 카페 주인에게 인사했습니다. 50살의 김 사장님은 하은의 단골이었어요. 대표님, 서울 가시나 봐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사장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하은은 제주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저녁 7시 강남의 한 레스토랑. 하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준호와 김 실장, 그리고 하은이 도왔던 의뢰인들이 가득했어요. 최소 5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은 대표님. 벽면에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하은 법률 재무 컨설팅 성공 사례 500건 달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 동안 500명의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해낸 거였죠.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 살았어요.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맞고 살았을 거예요. 의뢰인들이 하나씩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은은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말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기를 낸 거예요. 준호가 샴페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하은이, 아니 박하은 대표를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은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지난 3년을 떠올렸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낯선 여자가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저 도연이에요. 강도연. 하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옛 시누이였죠. 도연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오늘 온 건 사과하려고요. 진심으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를 그렇게 대한 거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잊을게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하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오빠, 바람 좀 쌀래요. 옥상 테라스로 나온 하은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니까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박하은으로 사는 거요. 준호가 동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하은아. 정말로.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5년 전 지옥 같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았죠.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내일 상담 예약이 3건 더 추가됐다는 메시지였어요. 하은은 화면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500명을 구했고 앞으로 1000명, 2000명을 더 구할 거였죠. 박하은. 더 이상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여자. 그것이 바로 그녀가 얻은 진짜 복수였습니다. 100억짜리 복수 번외편 A. 준호의 복수 설계도. 2025년 3월 2일 밤 11시. 준호는 강남 법률사무소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39살의 변호사는 이혼 소송 서류를 검토하다가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빠.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펜을 놓았어요. 하은아, 무슨 일이야? 오빠 나 더는 못 살겠어. 도훈이가 오늘 또. 하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죠. 어디야? 지금 당장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1시간 후 강남의 한 카페. 하은의 손목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이를 악물었어요. 얼마나 더 참을 거야? 이혼해, 당장.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도훈이는 똑똑해요. 늘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만.
준호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거를 만들자. 내가 도와줄게. 5년간 당한 거 100배로 돌려받는 거야. 하은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오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어떻게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해. 그동안 내가 준비할게.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동생을 위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옛 동기 김 실장을 만났습니다. 42살의 김 실장은 대형 로펌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형, 내 동생 좀 도와줘. 시댁한테 5년간 당했어. 준호가 하은의 상황을 설명하자 김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니야. 조직적인 사기네. 명예 도용, 폭력, 경제적 학대. 그래서 형이 필요해. 나 혼자는 안 돼. 김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도 이런 놈들 제일 싫어해. 근데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물증이. 준호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어요. 첫째,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 하은이가 집 안 곳곳에 설치할 거야. 둘째는 시아버지 독살 증거. 병원 기록이랑 청산가리 구매 내역 찾아야 해. 김 실장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독살?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좋아. 내가 사립탐정 소개해줄게. 오후 3시 준호는 IT 보안 전문가 박준우를 만났습니다. 35살의 준우는 준호의 대학 동기였어요. 형, 이거 불법 아니에요? 가정 내 녹음은 합법이야. 본인 보호 목적이면 괜찮아. 준우가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계형 녹음기, 펜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배터리 48시간 가요. 와이파이 연결하면 실시간 전송도 돼요. 완벽해. 얼마야? 형 동생이라며? 그냥 드릴게요. 대신 나쁜 놈들 혼내주세요. 일주일 후 김 실장이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대박 터졌어. 최 여사 차명 계좌 찾았어. 진짜? 얼마나? 100억? 정확히는 98억.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어요. 출처는 남편 생명보험금 10억, 부동산 매각 자금 50억, 하은이 친정에서 뜯어낸 돈 40억. 증거는 국세청 제보자료 준비했어. 탈세 혐의로 걸면 끝이야. 준호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사립탐정 이철수를 만났습니다. 50살의 이철수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변호사님, 정서와 뒷조사 끝났습니다. 결과는 최 여사 친조카 맞아요. 그리고 임신은 가짜예요. 이철수가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정서아가 요가복을 입고 배에서 쿠션을 빼는 장면이었어요. 확실해요? 100%? 근데 웃긴 게 며칠 전에 산부인과 갔더라고요. 진짜 임신 확인하려고. 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가짜 하다가 진짜 됐네. 이거 법정에서 폭탄이겠는걸.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청산가리 온라인 구매 내역이었어요. 최 여사가 3년 전에 샀어요. 쥐약이라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시아버지 사망식이랑 맞아? 정확히 일주일 전이요.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준호의 가장 어려운 임무는 도준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임 중독자인 도준을 어떻게 증인으로 만들 것인가. 준호는 도준이 자주 가는 PC방을 찾았습니다. 35살의 도준은
헤드셋을 끼고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도준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도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를 알아본 그는 당황했어요. 형수 오빠, 여기는 왜? 나와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PC방 밖 벤치에서 준호는 도준에게 담배를 건넸습니다. 도준 씨, 당신 어머니가 아버지 독살한 거 알죠?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날 밤 봤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물컵에 뭔가 타는 거. 도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봤어요. 하지만 어떻게? 게임 방송 켜놓고 있었죠. 배경에 다 찍혔어요. 준호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형수님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5년간 당하는 거 보기만 했잖아요. 도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저는 겁쟁이에요. 이제라도 바로잡아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게 형수님을 돕는 길이에요.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법정 하루 전 준호는 사무실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와 물었어요. 준비 다 됐어? 응. 녹음 파일 150개, 영상 50개, 금융거래 내역, 독살 증거, 도준 증인. 완벽해. 최 여사 변호인단이 만만치 않을 텐데. 준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 앞에서는 변호사도 소용없어. 내일 법정에서 그 집안 다 무너뜨릴 거야. 그날 밤 준호는 하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은아, 내일 준비됐지? 응, 오빠. 떨리긴 하는데. 오빠 믿어. 잘 될 거야. 5년간 참은 거 내일 다 끝나. 전화를 끊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동생아, 내가 꼭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준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100억짜리 복수 번외편 B. 하은은 강남 사무실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5살이 된 그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대표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선글라스 너머로 멍든 눈가가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박하은 대표님이시죠?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오른쪽 눈가에 보라색 멍이 선명했어요. 하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결혼한 지 4년 됐어요. 수진이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목에도 멍 자국이 있었어요. 남편이 요즘 들어 심해졌어요. 전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이젠 일주일에 두세 번. 하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해서 맞는 거래요. 저희 친정이 가난해서 늘 무시당해요. 하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남편 회사는 제 친정 돈으로 차렸어요. 3천만 원. 근데 지금은 남편 명의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증거는 있나요? 폭력 기록이나 병원 진료 기록?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면 시어머니가 따라와요. 그냥 넘어졌다고 말하라고 시켜요.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년 전 자신과 똑같았어요. 수진 씨,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후 하은은 수진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걸 손목에 차세요. 시계처럼 보이지만 녹음기예요. 하은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가정 내 녹음은 합법이에요. 본인 보호 목적이면 문제 없어요. 제가 변호사랑 확인했어요. 수진이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하은이 사용법을 설명했어요. 이 버튼 누르면 녹음 시작돼요. 배터리는 48시간 가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알면. 하은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매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2주일 동안 수진은 집안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남편의 폭언, 시어머니의 학대, 경제적 착취까지. 어느 날 밤 수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남편이 또 때렸어요. 이번엔 갈비뼈가.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진단서 꼭 받으시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혼자 가세요. 택시 타고 멀리 있는 병원으로 가세요. 수지는 하은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날 밤 갈비뼈 골절 진단서를 받았어요. 한 달 후 하은의 사무실, 김 실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은 대표님, 수진 씨 시어머니 금융 조회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에요. 수진 씨 명의로 대출 5천만 원 받았어요. 도장 위조한 거예요.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예 도용? 확실해요? 100%? 수진 씨는 대출받은 사실도 몰랐대요. 하은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5천만 원 대출 아세요? 네. 무슨 대출이요? 시어머니가 당신 명의로 대출 받았어요. 도장 위조해서요. 수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제가 갚아야 해요?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대표님, 저 어떡해요? 5천만 원이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사기 피해 신고도 할게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하은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저랑 같이 싸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해요, 대표님. 대표님 만난 게 기적 같아요. 3개월 후 법정. 하은은 수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수진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남편은 원고 수진 씨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부인합니다. 단순 부부싸움이었을 뿐. 하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이 더러운 년아. 친정이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면. 탁, 딱이 때리는 소리. 으악, 그만. 쿵, 넘어지는 소리.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은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진단서입니다.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상, 손목멍.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명예도용권입니다. 피고인 시어머니 인정하십니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며느리 돈은 시어머니 돈이잖아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은이 피식 웃었어요. 판사님,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1시간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징역 2년,
피고인 시어머니는 사기죄로 징역 1년,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수진이 하은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의 승리가 곧 자신의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6개월 후 하은의 사무실. 수진이 명함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대표님, 저 카페 차렸어요. 위자료랑 재산분할금으로요. 명함에는 수진 카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수진 씨. 대표님 덕분이에요. 대표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맞고 살았을 거예요. 수진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저도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신도 이제 자유니까요. 수진이 돌아간 후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김 실장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네요. 기분 어때요? 좋아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이래서 이 일하는구나 싶어요. 그날 밤 하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수진 씨가 자유를 얻었다. 나처럼. 이제 그녀도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다. 나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찾은 진짜 복수의 의미다. 100억짜리 복수 번외편 시. 김 실장의 과거. 2020년 12월 서울 강남 대형 로펌. 김 실장은 고급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39살의 그는 로펌에서 가장 승률 높은 변호사였어요. 김 변호사님, 이번 건 꼭 이겨야 합니다. 의뢰인이 재벌 3세예요. 대표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었어요. 의뢰인은 45살의 재벌 사업가였죠. 김 실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38살의 아내였어요. 병원 기록에는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상, 뇌진탕. 하지만 김 실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증거에 허점이 많아요.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 실장은 자신의 포르쉐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에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에게 줄 선물이었죠. 법정날 김 실장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판사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병원 기록만으로는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없어요. 피해자 측 변호사가 항변했지만 김 실장은 모든 반박을 막아냈습니다. 15년 경력의 실력이었죠. 그리고 피해자는 우울증 병력이 있습니다. 자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피해자 여성이 증인석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 남편이 때렸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김 실장은 차갑게 반박했어요. 증거를 제시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재벌 사업가가 김 실장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역시 김 변호사님, 수임료 2배로 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은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3개월 후 2021년 3월 김 실장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어제 저녁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추락사했습니다. 경찰은 김 실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비친 여자의 얼굴. 3개월 전 자신이 이긴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컵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서류 위로 쏟아졌지만 김 실장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유서에는 남편의 폭력을 견딜 수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김 실장이 급히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김 실장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 2병을 비웠죠.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김 실장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여자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몰래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가 영정 사진 앞에서 울고 있었죠. 엄마, 엄마. 김 실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변호한 남편이 저 아이들의 엄마를 죽인 거였어요. 간접적으로지만 자신도 공범이었죠. 장례식장을 나온 김 실장은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15년간 먹어온 것들이 전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김 실장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여자가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꿈. 두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며 왜 우리 엄마를 죽였어요? 라고 묻는 꿈. 한 달 후 김 실장은 로펌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사표를 내고 싶습니다. 뭐? 김 변호사, 지금 무슨 소리야? 자네 올해 실적이 최고인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김 변호사, 우리는 변호사야. 의뢰인을 변호하는 게 우리 일이지. 하지만 가해자를 변호해서 피해자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건 자네 책임이 아니야. 김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증거를 왜곡했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그날 김 실장은 15년 다닌 로펌을 나왔습니다. 연봉 2억을 포기하고요. 2년 동안 김 실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41살이 된 그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다른 로펌 들어가는 게 어때? 아니면 개업이라도. 안 돼. 나는 더 이상 변호사 일 못해. 그럼 뭐하고 살 거야? 김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1년은 버틸 수 있었지만 그 이유는 막막했어요. 어느 날 김 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찾아갔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쉼터 소장이 그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법률 상담해 주실 수 있나요? 피해자들이 법적 도움이 절실한데.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일하고 싶었어요. 첫 상담자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어요.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돈도 많고 좋은 변호사 선임했대요. 김 실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료로요. 정말요? 하지만 상대 변호사가 유명한 김 실장이라는 사람인데 김 실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그 김 실장입니다. 여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선생님이 가해자 편이잖아요. 아닙니다. 이젠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날부터 김 실장은 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명씩 만났어요. 모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었죠. 2025년 3월 김 실장은 준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나 준호야. 오랜만이지? 준호? 대학 동기. 와, 10년 만인가? 형, 부탁이 있어. 내 동생 좀 도와줄 수 있어? 준호가 하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년간의 학대,
20억 사기, 남편의 불륜. 김 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2년 전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형, 이번엔 피해자를 지키고 싶어. 나 혼자는 힘들어. 형이 필요해. 김 실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무료로. 형, 고마워.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일주일 후, 김 실장은 하은을 만났습니다. 34살의 그녀는 손목에 멍 자국을 숨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은 씨. 저는 김 실장입니다.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김 실장은 2년 전 죽은 여자를 떠올렸어요. 하은 씨, 제가 반드시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이겨야 해요. 김 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피해자를 지키는 거였죠. 법정에서 승리한 날, 김 실장은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열었어요. 2년 전 장례식장에서 몰래 찍은 영정 사진이었죠.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김 실장이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다음 날, 김 실장은 하은의 사무실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연봉은 로펌 시절의 10분의 1. 하지만 그는 행복했어요. 김 대표님, 오늘 상담 예약 7건 들어왔어요. 좋아요. 모두 만나겠습니다. 김 실장은 미소 지으며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첫 상담자는 20대 여성이었어요. 변호사님, 저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김 실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그날 밤 김 실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7명을 도왔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2년 전 그 여자처럼 보였다. 내가 구하지 못한 그녀.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내 속죄의 방법이다. 평생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겠다. 그것이 변호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100억짜리 복수 번외편 뒤 도준의 각성 2020년 11월 밤 3시 강도준은 어두운 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31살의 그는 하루 16시간을 게임에 쏟았어요. 화면 속 캐릭터가 몬스터를 죽이는 동안 도준은 현실을 잊을 수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레벨업 가자. 생방송 화면 구석에 후원금이 올라왔습니다. 1,000원, 5,000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31살 남자의 수입으로는 초라했죠.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였어요. 강도준, 새벽 3시까지 게임이야? 이 백수 새끼가. 도준이 헤드셋을 벗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방송 중이야. 나가줘. 방송? 그딴 거에서 돈이나 되냐? 네 형 좀 봐. 하은이 덕에 회사 차렸잖아. 최 여사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도준은 다시 게임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채팅창에 댓글이 올라왔어요. 도준님 어머니 목소리 들렸어요. 키읔키읔. 30대에 부모님 집에서 게임만 하시네. 백수 인증 디귿디귿. 도준이 채팅창을 껐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너희들은 뭘 알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게임을 끄고 침대에 누운 도준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대학을 중퇴했던 날, 아버지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던 것. 도준아, 넌 뭐가 되고 싶은 거냐? 저는 게임 프로그래머요. 게임? 그딴 걸로 먹고 살 수 있겠냐? 결국 도준은 프로그래머 꿈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게임만 했죠.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만 영웅이 될 수 있었어요. 2022년 1월 14일 밤 11시, 도준은 평소처럼 게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뒤편에서 아버지 방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오늘 목표는 레벨 80, 가보자고. 그때 방송 화면 뒤편으로 어머니 최 여사가 지나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병이었죠. 도준은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수상했죠. 잠시 후 도준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방 앞을 지나치는데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약 좀 드세요. 혈압약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다정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도준은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물컵을 아버지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머니가 물컵에 뭔가를 탄 게 보였죠. 흰색 가루였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도준이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차갑고 단호했거든요. 무서웠어요. 도준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게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손이 떨렸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몸이 안 좋아서 방송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컵에 뭘 탔을까? 혈압약이 맞을까? 새벽 2시 아버지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여보, 배가 너무 아파. 도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어머니가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차분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5의 나이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도준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도준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어머니가 물었지만 도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이후 도준은 게임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20시간씩 게임을 했어요. 현실을 잊고 싶었죠. 자신이 본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게임 방송 중 도준은 평소처럼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요즘 들어 인기가 많아졌죠. 오늘 후원금으로 치킨 먹방 할게요. 채팅창이 달아올랐습니다. 후원금이 쏟아졌어요. 그때 거실에서 어머니와 형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 명의로 대출 30억 받았어. 도장 위조했지. 좋았어, 엄마. 이제 하은이한테서 다 뜯어내자. 도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요. 방금 대화가 전부 송출된 거였죠.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뭐? 30억 사기? 도장 위조? 이거 범죄 아니에요? 경찰 신고 가야겠는데요? 도준이 황급히 방송을 껐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 망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도준 씨죠? 어제 방송 내용 관련해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도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알면 죽을 거였어요. 며칠 후 준호가 도준을 찾아왔습니다.
도준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준호는 하은의 오빠였습니다. 39살의 변호사였죠.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죠? 5년간 당신 가족한테 당했어요. 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진실을 증언해 주세요. 무슨 진실이요?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준의 게임 방송 영상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당신 방송 배경에 어머니가 나와요. 3년 전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영상을 확대하자 어머니가 물컵에 뭔가를 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잖아요. 맞아요. 당신 어머니가 아버지를 독살한 거예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도준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도준 씨, 당신도 봤잖아요. 그날 밤,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준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숨겨왔던 죄책감이 폭발했어요. 맞아요. 봤어요. 엄마가 뭔가 탔어요. 근데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형수님을 위해서요. 2025년 9월 법정. 도준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35살의 그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최 여사가 피고석에서 그를 노려봤죠. 증인, 선서해 주세요.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도준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최 여사의 눈빛은 살기등등했어요. 하지만 도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물컵에 뭔가를 타는 걸 봤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배신자, 내가 감히 엄마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도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저는 게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뒤로 어머니가 작은 병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물컵에 흰색 가루를 탔습니다. 그걸 보고도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도준이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미안해요. 5년 동안 당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게임만 했어요. 겁쟁이였어요. 하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도준 씨. 이제라도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살인죄로 무기징역. 도준은 증인으로 나선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6개월 후 게임 중독치료센터. 도준은 상담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준 씨, 게임 없이 일주일을 보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견딜만해요. 무엇이 가장 힘든가요? 현실이요. 게임 속에서는 제가 영웅이었는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법정에서 용기를 냈어요. 그게 진짜 영웅이에요. 도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 후 도준은 작은 게임 중독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6살이 된 그는 이제 다른 중독자들을 돕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준입니다. 저도 게임 중독자였어요. 상담받으러 온 20대 청년이 물었습니다. 진짜요? 그럼 어떻게 끊으셨어요? 현실을 직면했어요.
게임으로 도피하지 않고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해야 했어요. 도주는 매일 하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어요. 하은의 답장이 왔습니다. 도준 씨도 잘하고 있어요. 계속 응원할게요. 그날 밤 도준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켜지 않았어요. 대신 일기를 썼죠. 오늘 5명을 상담했다. 모두 나처럼 게임으로 도피하던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고. 게임 속 영웅보다 현실의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라고. 3년 전 나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 5년 동안 형수님을 돕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